예, 이번 시간에는 세무조정에 대한 개념과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무조정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당기순이익과 소득금액은 손익계산서에서 계산되지만 사업자의 자본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총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소득금액이 되겠고요. 그 소득금액이 당기순이익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죠? 당기순이익은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계산을 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자, 우리 손익계산서만 보고 세무조정을 해도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당기순이익 계산은 당기순이익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수익에서 비용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수익 비용만 갖고 계산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말자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차감하면 기말자본이 되고 기말자본은 기말순자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기말자본, 즉 기말순자산은 기초자본에다가 증자, 감자, 배당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합쳐진 부분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 결산재무제표, 결산과 재무제표 확정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정으로 대체를 하고 그 손익계정의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대체 분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기말 재고자산이 증가를 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라는 질문을 딱 던지면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기말 재고자산 늘어나면 당기순이익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자, 이때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자, 손익계산서를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 중에 일부분은 재무상태표를 생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손익계산서를 생각하신 분들은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머릿속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말재고자산 늘어나면 매출원가가 줄어드는구나. 매출원가 줄어드니까 이익이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당기순이익 늘어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던진 게 재무상태표 항목으로 질문을 던졌죠. 그죠? 재무상태표 항목으로 질문을 던졌으면 재무상태표에서 당기순이익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기말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기말 부채가 고정돼 있다라고 봤을 때 기말 자본이 늘어나겠죠. 그죠? 기말 자본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회계학은 대차 평균의 원리죠.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늘어날 수밖에 같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늘어납니다. 기말 자본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과 증자, 감자, 배당이 없다라고 하면 기초 자본은 고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건 변동사항이 없겠죠. 그랬을 때 당기순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말 재고자산 늘어나면 당기순이익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기말 재고자산 감소하면 당기순이익 감소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세무조정을 할 때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 비용만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가 변동이 일어나도 세무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자산 부채 변동이 결국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세무조정을 하실 때 법인이든 개인이든 세무조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관련되는 재무제표를 확인하신 후에 세무조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세무조정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세무조정을 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의한 세무조정을 한번 보면요. 기업회계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해냅니다. 자, 세법 기준으로는 총수익금액 총액에서
필요경비 총액을 차감해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이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두 가지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세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 비용 변동이 생기면 당연히 당기순이익의 변동이 생기니까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변동이 생기면 사업소득금액 변동이 생긴다. 이 부분까지는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됩니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기업회계상에서. 세법상에서도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건 변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회계상 자산과 세무회계상 자산의 내용이 달라지면, 금액이 달라지면 자본 항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무조정 하셔야 됩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도 세무조정 사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세무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무조정 사항의 개념은 총수익금액 산입, 총수익금액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이라고 해서 네 가지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용어가 세무조정에서는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셔야 굉장히 좀 빠르게 세무조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면 그러니까 뒤에서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익숙해질 때까지 자주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하실 수가 있는데, 결산조정은 반드시 재무제표에 그러니까 수익금액으로 총 필요경비로 반영된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산조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용을 인정 못 받습니다. 결산조정의 대표적인 항목들이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금이나 퇴직급여 충당금, 뭐 대손금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조정은 결산서와 상관없이 소득금액 조정 계산서에만 반영해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매출 누락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매출 누락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안 돼 있죠. 만약에 이게 결산조정이다라고 하면 아무도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안 할 겁니다. 그럼 세금 과세를 못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과세하겠다. 이거는 이제 세금 신고할 때 정리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조정은 결산조정이 아닌 내용들은 전부 신고조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재무제표상의 세무조정 항목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세무조정은 손익계산서만 보고 세무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도 보고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산재무제표상의 부분을 보시면 우리 손익계산서에 보면 소득세 비용이 있습니다. 소득세 비용 계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소득세 비용은 그러니까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입니다.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비용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정 서식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고 있으면 바로 소득금액 조정학교표에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락이 되게 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벌금, 과료, 가산세. 요는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잡손실이나 아니면 세금과 공과금 관련되는 제세 공과금 관련되는 쪽에다가 회계 처리해 놨을 건데, 그거는 이제 제세 공과금 조정 명세서에서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평가 차손익 관련되는 부분 세무조정 하셔야 되고요. 이자 수익이나 외화 환산 손익. 이자 수익은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총수익금액 불산입으로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손익. 외화 환산 손익. 개인 사업자는 외화 환산 손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총수익금액 불산입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 유형자산 처분 손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과세소득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제외를 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유형자산 처분의 양도가액은 총수익금액에 산입을 합니다. 그리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그러면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매각액하고 장부가액하고 차액 부분을 정리해서
그러니까 처분 손실로 계상을 했다. 그때 세무조정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별도의 세무조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총액법으로 하나, 순액법, 기업회계처럼 순액법으로 하나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자, 이 내용이 수익금액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장부 기장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 판단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물론 이제 세법이 개정이 돼서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되는 양도금액으로 보는 수익금액은 그 판단할 때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는 건 맞지만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복식부기 의무자인 백두상사의 손익계산서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 주어진 그러니까 자료에 보시면 그 손익계산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자 수익이 있죠. 이자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잡손실, 소득세 비용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소득세법에서 별도의 세무조정 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만 보고 바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이자소득 250만 원 있는데 이건 이자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조정에 모든 세무조정은 소득금액 및 과표 계산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가 있습니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다가 바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비용 관련되는 부분 500만 원 기타로 인출로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비용 처분했고요. 이자 수익은 250만 원 그러니까 총수익금액 불산입해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자 수익 250만 원, 이자 소득 과세 대상인 이자 수익을 총수익금액 그러니까 불산입하고 인출로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에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차량 운반구 관련되는 거고 1,000만 원 매각해서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는 순액법 기준으로 기업회계에서는 순액법 기준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회계 처리 내용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자, 1,000만 원 자, 예금으로 해서 1,1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부가세까지 1,100만 원이니까 매각 금액은 1,0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그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388만 9,7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세무조정은 과세 제외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세 제외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러니까 필요경비 불산입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고정자산 처분과 관련되는 부분 필요경비 불산입 세무조정을 여기서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죠?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세무조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처분 손실을 세무조정을 했다라고 하면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비용은 언제 인정을 받느냐는 건데 요거는 이제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작성하면서 그때 반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경비 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시든 아니면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교재에 설명하고 있는 방식대로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비익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비익 계정에 일자리 안정 지원금 500만 원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500만 원은 과세소득이고요. 직전 연도분 토지분 재산세 환급액 재산세에 관련되는 부분은 필요경비 인정되는 제세공과금이죠. 이 부분이 환급됐을 때는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소득세 환급이자 소득세 환급 받았을 때 소득세는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이기 때문에 환급이자에 대한 부분도 총수익금액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000원에 대해서 총수익금액 불산입, 자비익에 대해서 53,000원 총수익금액 불산입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세무조정사항은 모든 세무조정사항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는 방법은 각종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신 후에 자, 예를 들어서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라고 하면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F3번 조정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정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모든 세무조정 내용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또는 소득세법에서 별도의 조정 명세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세무조정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 재무제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세무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확인하신 다음에 바로 직접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